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도 했지만 세계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 북부지방에서 코로나 사례가 다시 급증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가 코로나 전 수준의 석유 소비로 돌아와줬던 게 수요 회복에 큰 힘이 됐는데 중국도 특정 지역의 락다운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중국 최대 명절인 구정인데 2주 휴가 동안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작년 코로나 한창 때 수준으로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석유 수요는 많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발표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과 사우디의 공급 관리로 현재 심리적인 지지선인 WTI 유가 50불이 방어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발표한 베이커 휴즈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석유 굴착기 수는 유가 상승과 함께 8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스톤 엑셀 파이프, 캐나다 엘버트주에서 네브라스카까지 거의 1900km 떨어진 캐나다 헤비 오일을 하루 약 83만 배럴 운반할 계획이었던 키스톤 엑셀 석유관은 그동안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 그룹과 10년 이상 싸워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작업은 중단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래 2019년에 재개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비용은 약 80억 달러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1월 20일 취임식 날 키스톤 엑셀의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CNQ, SU, CVE, IMO, MEG 등의 캐나디안 오일 샌드 업체들이겠지만 바이든 당선과 함께 이미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주가가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키스톤 엑셀 라인이 없더라도 기존 라인을 사용하면 되지만 지름길이었던 만큼 아쉬움은 있습니다. 캐나다 석유 생산자 협회는 올해 캐나다 석유 회사들의 자본 투자가 작년보다 14% 증가한 21빌리언 달러에 달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많이 증가한 듯 들리지만 사실 이 수치는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23% 적으며 사우디의 치킨 게임 전이 2014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참고로 엘버타주는 올해부터 자체 석유 생산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캐나다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 후반기에 완공될 엠브리지의 라인3 석유관으로 수송이 분산될 거라 2018년 초에 겪었던 석유관 병목 인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관은 뭐니뭐니 해도 2020년 하반기에 완공될 TMX 트랜스 마운틴 석유관입니다. 이것만 완성되면 캐나다 석유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중일 등 아시아의 대형 정유소로 바로 수출할 수 있어서 굳이 미국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소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캐나다 석유 WCI 가격과 미국 WTI의 간격은 더욱 좁혀질 겁니다. 물론 캐나다의 느릿해진 행정이나 건설 절차를 생각해보면 TMX에 너무 낙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은 처음부터 캐나다보다 미국에 필요한 석유관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더 큰 수출국이었지만 멕시코가 곧 자체 정유 공장을 완공하면 멕시코의 마야 헤비 오일 수출은 내년 혹은 2년 안에 최대 75% 감소할 것입니다. 쉘 같은 라이트 오일을 휘발유와 정유물로 처리하는 단순 정제소와 달리 미국의 대형 정유소들은 항공유 같은 더 수익성이 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저렴한 헤비 오일 가공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바이든의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취소 같은 정책은 결국 자기 발등 찍기가 될 것입니다. 텔루리안의 공동 설립자가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68억 달러 규모의 드리프트우드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할 거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국제 LNG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향후 7년 동안 전 세계 LNG 수요가 약 2억 톤 증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 지금 항구하는 건지 아니면 언플용 벙커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유선 선박회사 주식, 간혹 높은 배당률 때문에 DHT, NAT, EURN 등의 유조선이나 GLOG, TGP 등의 LNG 선박회사 주식을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고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미 작년에 한번 배당을 삭감했음에도 배당금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사업이기도 하고 선박의 나이나 조선소와의 채무관계, 차터 비용 등등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체사피크 에너지, 한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업체였다가 작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던 체사피크 에너지가 최근에 약 79억 달러의 부채를 삭감하는 재구성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약 30억 달러의 신규 자금 조달, 그리고 가스 처리 및 파이프라인 비용 17억 달러 삭감으로 파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무담보 채권자는 약 4%만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주를 가진 분들은 아마 불행히도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을 하더라도 미국 법정에 걸리는 시간과 변호사비를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이득 같습니다. 엑선모빌,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JP모건, 발클레이
세 군데에서 일제히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유가 상승으로 배당금 삭감 위기가 사라진 점 등으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엑손의 해계에 대한 SEC 내부 고발자 수사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노코필립스, 콘초와의 합병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석유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엑손이나 쉐브론은 종합석유회사라 제외고 코노코의 하루 생산량이 대략 1.5밀리언 BOE라고 하는데 아마 생산량은 옥시가 코노코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거나 할 겁니다. 아파치는 수리남에서 파트너 토탈과 함께 괜찮은 유전을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리남에서 빛을 보는 데는 적어도 4-5년은 있어야 할 겁니다. 비슷한 시총 때문인지 아파치랑 마라톤 오일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마라톤 오일을 훨씬 좋게 봅니다. 자산의 밸런스도 좋고 10억 달러의 현금과 30억 달러의 신용 한도가 남아있어서 유동성도 좋고 재무표도 오일 회사 중에 좋은 편입니다. 미국 셰일 중에 자산은 비교적 오일 함량이 적은 편이지만 사실 오빈티브랑 똑같은 위치에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도키니의 천연가스 자산은 생산 단가가 평균 1.76펄 BOE로 정말 알짜입니다. 태극가스 용량 때문에 퍼미안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천천히 개발한 건 나름 실속 있는 전략이었던 것 같고 아직 개발 안 한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에 CLR이랑 합병 루머가 있었는데 현재는 싹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노버스 1월 1일부터 허스키 에너지와 합병한 후 시총이 12빌리언 회사로 재탄생했고 아마 기존 허스키 주주들이 이익을 실현하면서 세금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6불대 근처나 밑이라면 장기적으로 정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도의 유가라면 부채를 금방 갚아 나갈 거고 배당도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캐나다에서 종합석유회사로 SU 다음이고 규모로는 CNQ SU 다음으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경영진도 나쁘지 않고 허스키와 합병된 시너지는 단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업스트림 물량을 자신의 다운스트림 정지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썬코어와 규모 차이는 비슷해지면서 시총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높아 보입니다. 썬코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일 주식 중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수많은 다른 주식들을 놔두고 왜 굼벵이 같은 썬코어를 사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아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금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설사 많은 퍼센테이지를 먹지 못한다고 해도 돈을 본다고 투자금이 많으면 적은 수익률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썬코어는 오일 회사 중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안정감 있는 주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이나 MBS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도 저평가라고 생각되고 대부분 조막 소비 회사들이 그렇듯이 썬코어 역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시장에 전부 관여하기 때문에 코로나만 극복한다면 상호 호환적인 유연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매우 안전합니다. 사실 개미의 가장 큰 무기는 기다림인데 물론 투자금이 적고 잃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금액이라면 조금 더 리스크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EOG를 많이 다루지 않은 이유는 별로 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셰일 쪽은 이글포드와 델라웨이가 핵심이고 그 외에 파우더리버, DJ 유전, 백켄, 아나달코 쪽에도 유전이 있고 중국과 트리나드 토바고에 유전이 있습니다. 큰 회사치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MTDR 요즘 많이 올랐는데 델라웨이 분지의 28% 정도가 연방 땅이지만 대부분 7-8년 장기 허가라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결국 더 큰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XEC, 시마렉스도 MTDR과 느낌이 비슷한데 대신 배당이 있습니다. XEC도 결국 인수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상 현재 델라웨어 유전 개발의 조인트 벤처 파트너인 쉐보론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스모스 에너지, 세네갈 석유 장관이 BP와 KS가 공동 개발 중인 48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이 2023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LNG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스모스 에너지는 최근 미국 멕시코만 심해 자기 구역에서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VAC, 주니퍼의 투자 딜은 주주투표회의에서 77% 이상의 찬성 투표로 승인되었습니다. CEO인 데런은 이런 전략적인 거래는 재무표를 크게 강화하고 볼트온 자산을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프리캐시 플로우를 생성해서 주주를 위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동시에 강력한 자산 기반과 낮은 레버리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니퍼의 차기 이사회 회장인 에드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독특한 기회에 대해 펜 버지니아 경영진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회사의 탄탄한 생산 기반, 업계 최고의 배럴당 마진과 단연간의 재고를 가진 유전 자산이 주주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으며 그 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장기 사업 계획에 대해 리뷰를 할 거로 생각되고 그때 약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주가가 매니플레이션 되면서 지지부진할 걸로 예상되고 주니퍼는 락다운 기간인 6개월 동안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량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PVAC는 주가 매니플레이션이 워낙 쉽다 보니 형님들이 주가를 조정하면서 압박을 많이 할 텐데 아마 순간 견디기 힘들겠지만 결국 끝에는 보상받을 걸로 희망합니다. 옥시덴탈 최근 CEO 비키 홀럽은 탄소 채집 사업을 통해서 매년 약 400만 대의 차량이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일 거라고 말하며 자신의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테슬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매년 약 2,000톤의 CO2를 땅으로 주입하여 더 많은 기름을 더 쉽게 축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옥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탄소 관리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최초의 대규모 직접 공기 포집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탄소를 포집하고 지하로 펌프질하여 재사용하고 저장함으로써 탄소 배출 관리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탄소 관리는 15년 이내에 화학 사업만큼이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2050년까지 석유, 가스 그리고 화학 사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시는 앞에서 말했듯이 생산량이 많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유가 1달러 상승 시 모르긴 몰라도 약 200밀리언 정도의 현금 흐름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채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